경기도 거래량의 12% 정도를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서울은 도저히 못 사겠고 전세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니까 경기도도 사자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서울의 상급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옆에 있는 엽세권 이쪽도 들썩인다고 하는데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막아보겠다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네. 집값 그 주간 상승폭이 서울이 0.32까지 올랐었잖아요. 네네. 요거 주간 통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0.32%까지 지난주가 올랐고요. 네. 이번 주는 0.28%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어차피 뭐 네. 130km 달리다가 125km로 살짝 내려도 야. 속도는 빠른 거니까요. 여전히 빨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전세 가격인데 뭐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서울이 0.2%, 지난주가 0.19%였으니까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 전세 매매 가격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 굉장히 빠른데요. 이게 멈추지가 않네요. 그리고 수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동요되고 있는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어떤 규제 그리고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서울이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니까 서울 엽세권 왼쪽 오른쪽에 있는 도시들도 올라간다. 분당, 하남 이쪽도 거래량이 쑥 늘었다면서요? 네, 경기도 거래량도 쑥 늘어났습니다. 네. 뭐 서울도 늘어나니까 경기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요. 7월 경기도 거래량이 14,801건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30일 신고니까 15,000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넘어가면 2021년 8월 집값 많이 올라갔을 때가 16,249건이었으니까 거의 뭐 그때 수준까지 올라간 뭐 많은 거래량이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군요. 네, 3월 이후에 계속 만 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경기도나 인천에 계시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서울 분들이 또 경기도 집을 또 많이 샀습니다. 아니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 집이라도 사자라고 해서 좀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요. 6월에 13,114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그중에 1,592명이 서울 거주자라고 합니다. 12% 정도. 야. 그러니까 경기도 거래량의 12% 정도를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서울은 도저히 못 사겠고 전세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니까 경기도도 사자라고 하는데요. 역시 고양시가 1위입니다. 178건으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한 서울 가까운 고양시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성남시가 152건 역시 쌍두마차 1위, 2위를 고양시, 성남시가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분당이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네. 선도지구 지정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골고루 다 올랐네요. 과천, 수원, 하남, 남양주.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또 거제도 있기 때문에 올랐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무주택자들 또 1주택 가진 분들이 갈아타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건 1주택 가지신 분이 원래 이제 뭐 7월까지만 하더라도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좀 많았는데 네. 팔지 말고 하나 더 살까 하는 문의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문의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거로 봐서 집값이 오르니까 2주택까지는 한번 감내해 보겠다라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기존에 이제 다주택이었습니다. 2주택 있다가 한 개 정리하고 1주택 보유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집값 오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원상 회복 2주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심이 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투자 수요까지 들어온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저는 거기 한 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크죠.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수도권에 근데 전세가 없대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전세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안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사고 나 그냥 전세 월세 거주할래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선택의 폭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전세 가격을 올려주거나 차라리 집을 사거나 좀 월세로 붙여서 가야 사거나. 되는데 월세 가격도 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매물 자체가 진짜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26,680가구로 3개월 전보다 7.8% 감소했고요. 월세는 13.4% 감소를 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월세가 싫으면 전세가 싫으면 월세를 가야 되는데 월세도 지금 매물이 없고 매매로 가려니까 집값은 더 많이 올랐고 이게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되는 건 매물이 없다는 거죠. 하반기도 없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고.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꾸준히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공급을 하지 않았던 게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뭐 탓하는 거는 싫은데 예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좀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강동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올림픽파크 포레오 12,000세대 나오면 둔촌주공. 둔촌주공 차라리 거기 전세 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올랐는데 또 위안을 삼자면 원래 하면 더 많이 올랐는데 둔촌주공 덕분에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 그나마 12,000호가 나온 둔촌주공이 물을 타준 게 이 정도다. 물을 타줘가지고 지금 뭐 전세가 전용 84가 고덕 그라시움이 8억 5천 정도 되는데 호가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되는 건지 아무튼 전세 가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은행이 이제 행동대장 역할을 은행이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전세 대출을 이런 경우에 그 전세 끼고 집 사는 집주인들이 아예 시도를 못하게 네. 그런 집은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입자를 못 구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네. 요거 갭 투자를 좀 잠재우는 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와 이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버리게 되면 물론 갭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영향을 받는데 네. 이렇게 막아버려서 될 문제인지 일단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 그래도 있고요. 게시판에 그런 의견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계약금을 넣었다. 네. 넣었는데 이게 보통은 한 달 정도 앞둬야 전세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계약금 넣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황당해졌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이게 문제고요. 또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갭 투자를 막는 거는 좋은데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앞서서 우리가 네.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매물이 없는데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하는 집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요즘 누가 옛날처럼 자기 돈으로 전세 들어갑니까? 다 대출 받는데요. 안 그래도 없는 공급 물량을 정부가 더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전세 올라갈 가격이 수 더 올라가겠죠. 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 아닌 전세는 완전히 집주인이 올리는 만큼 그냥 야.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옳은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가. 갭 투자를 막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구매 욕구가 폭발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데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럼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야, 정책 외에 대책이 있을까 봐 좀 걱정도 되고 이게 실수요자들을 좀 더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까지 무섭게 상승률이 커질 줄은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네. 7월에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을 했다면 어쩌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네네. 9월이 이제 다음 주란 말이에요. 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한다. 이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요거 시작되면은 상승세가 조금 꺾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는 게 이제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사실 우리 금감원장이 은행 불러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무섭게 매의 눈으로 야, 똑바로 안 해라는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7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시행될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이번에 하나 더 나왔잖아요. 저는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스트레스 DSR 플러스가 시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등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하고 지방이 이제 더 수도권은 더 규제를 하게 되는데 당초 이제 스트레스 금리 가상 금리를 0.75%포인트 주기로 했는데 야 수도권 니들 안 되겠어.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 대 더 때릴게. 1.2%포인트 올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한도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억 원 연소득 1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연금리 4.5%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게 되면 8월까지 받으면 6억 4,100만 원 나오는데요.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6억 6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네요. 줄어들죠. 네. 비수도권은 6억 2,400만 원이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 서울에 토지거래가 구역 묶인 곳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세 끼고 못 사니까 그렇죠. 실거주 해야 되니까 실거주만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니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돈 주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도 대출 받아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금 출처 적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대출 한도 내로 받고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일단 받으면 자금 출처 적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무슨 은행 대출 얼마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연소득이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있고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면 8월에 빨리 해야겠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되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8월 거래량은 또 상대적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정부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느냐 한편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집이라는 게 보통 사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적어도 몇 달, 뭐 길게는 1, 2년 가는 프로젝트 그럼요. 아닙니까? 네네. 팔고 옮기는 분들은 더 할 테고. 근데 이게 뭐 한 달 상간에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다음번에 규제가 완화되면 네. 야 이거 또 언제 묶을지 몰라 이때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수요를 자극할까 그럴 봐. 수도 있습니다. 자극하고요.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저는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로 집값 잡을게 네. 다른 수요 억제 정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양을 했잖아요.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잘 안 돼서 문제지만 지금 이번 대책을 보면 처음으로 수도권 이제 수요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수요 억제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 전환의 그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 깜빡이를 좀 미리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들어오네요. 텐데. 그러니까 깜빡이 넣고 좀 이게 천천히 들어와야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핸들부터 끄고 지금 꺾고 깜빡이를 넣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황해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석 지나고도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다면 저는 규제 카드 나올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카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뭐 이런 재지정하는 거예요. 재지정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뭐 예상입니다만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뭐 마포구, 성동구 이런 핀셋 규제가 아니고 서울 전역이 다 묶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알고 있거든요. 풍선 효과 생긴 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이번에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을 타깃으로 해서 이런저런 그 대출 규제가 나오고 특히 스트레스 DSR 수도권은 보다 강화해서 별도로 적용한다는 건데 이 조치가 다 시행이 됐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후에 집값은 그러면 좀 하락하겠습니까? 상승 거래량하고 상승 속도는 저는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금강 원장이 뭐 은행들 불러가지고 이제 경고를 한번 줬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KB가 바로 시행을 하는 게 기존에는 이제 금리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여론, 야 대출이자 장사하냐?라고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게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일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만기 50년짜리, 없습니다. 40년짜리 다 없어지는 거죠. 50년은 네, 당연히 없어졌고 네. 40년도 없어졌고요. 생활 안정자금 또 1억 원까지 해줬거든요. 이것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필요하신 분들 내 집 가지고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거치 기간 있잖아요.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이제 없어집니다. 3년이었는데 세장 3년이 없어져 버리고 신규 마이너스 통장도 안 해주겠다.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DSR 한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30년 만기가 되죠. 그러면 한도가 더 줄어들잖아요. 30년 만기로 하면 아마 대출 받기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는 뭐 강력하게 읽히는 그런 강력합니다. 상황인데 은행들이 추가로 계속 이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관련해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이미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걱정인데요. 뭐 대출 심사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오케이 떨어진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계약서만 써가지고 대출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상담받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야. 답답해하시는 상황인데 자금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약하기 전 단계이신 분들이라면 진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계약하신 분들이라면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한 분들이 한 10% 보내잖아요. 네. 야, 이거 그러면 중도금을 빨리 넣고 뭐 대출을 빨리 좀 받든지 은행하고 좀 긴밀하게 9월이 되기 전에 좀 빨리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지금 금융 당국이 애초에 사인을 잘못 주고 은행 탓, 시장 탓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늘어나면 규제할 때 됐다.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수요 억제는 자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던 정책의 큰 틀이 좀 바뀐 것도 같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시장이 뜨겁다고 표현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네. 어제 DH 방배라는 곳 이름에 들어있잖아요.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네. 이게 1순위 청약 어제까지 끝났는데 여기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예요. 네. 근데 실거주 의무는 없대요. 여기는 왜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니고요.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정책의 허점 틈새인데요. 이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재당첨 제한 10년 적용되고요. 전매 제한 3년 적용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실거주 의무가 빠졌어요. 우리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 들어가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빠진다는 얘기는 뭐 전세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빠졌냐고 보면 분양가가 인근에 있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분상제가 적용됐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느냐?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이 높죠. 전용 84가 22억 4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되면 제가 볼 때는 30억 당연히 넘어가는데 이게 왜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나왔냐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 있는 비교 대상이 이제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걔가 2013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은 입주 연도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10년 이 이상 아르떼 나니까. 아파트가 전용 84가 24억 3천만 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 아르떼보다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분상제가 빠져버렸는데 저는 이거는 좀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그 반포라든지 이런 신축 아파트가 많으니까 개포도 그렇고 네.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빠진 해프닝이고요. 이거는 정책의 허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동네별로 이런 곳도 있는데 또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저 아는 사람이 서울에 부동산 업자인데 부동산 하고 있는데 지금 집이 안 나간다고 하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동네별로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까? 금은숙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소장님 진짜 이게 서울 안에서 다 그렇죠. 오르는 게 아니라 동네별로 그럼요. 그렇게 다릅니까? 동네별로도 차이가 크고요. 구별로도 크고요. 같은 구라도 단지 따라 다르고요. 이게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들은 아직도 고점 대비 8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별로는 그 노원구 상계동 이런 쪽에 가면 아직도 뭐 80%, 76% 수준 이런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올라갈 때 하고는 다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구분을 모두 좀 다 올랐잖아요. 다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구정하고 여의도 이런 특수 지역들은 반포도 그렇고요. 네. 이건 특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미 신고가 나왔고요. 2022년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데 뉴스 보고 또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동네를 개별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이 안 될 때는 전체 통계에서 우리 동네가 시장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죠. 우리 동네를 따라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느냐. 뭐 이렇게. 강남의 또 일부 뭐 지역들은 뭐 천정부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호가가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통계가 잘못됐어. 오히려 더 올라가야 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주지연 님이 주신 의견에 답을 좀 드릴까요?
아니 소장님,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십시오.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사기 때문에 사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고민하지 마셔라. 단 절대 무리한 대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내년에 모르잖아요. 또 미국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항상 이게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이 항상 손절매하고요. 급매물로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절매하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는다면 절대 무리한 대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시장에서 투자 수요로 나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시점상 어때요? 투자 수요라면 뭐 저는 만약에 뭐 3주택 되시는 분들이 4주택이 간다면 저는 말립니다. 굳이 아니 집값이 올라가면 3주택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 늘리지 말라고 하고요. 지금 현장 여기 지금 댓글에서도 잠실에 매수자들이 끊겼다라고 하는데요. 전고점 따라간 단지들은 매수자들이 다 다른 데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도 워낙 마찬가지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규제가 나온다. 규제 시그널이 나오는데 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 뚫고 5년 동안 올랐는데 지금 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시작점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바닥에서 올라갔고요. 지금은 거의 정고점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나오면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그렇게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거 판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때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그럼요. 지금은 어깨에서 이제 그럼요, 상투까지 간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 건데 네. 안 갈 수도 있고 그럼요. 올라간다고 해도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무엇보다도 영끌에서 이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이 소비 여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정도로 하시면 힘들겠죠. 자, 신동준님, 그러면 소장님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요거 어떻게 받아요?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아야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요. 금리 올린대요. 근데. 올려도 시중금리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주는 혜택은 받되 시중은행에 가서 무리한 대출은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무리하건 유리하건 요새 대출을 대출 아예 안 해줍니다. 거의 네네. 사실상. 그래요. 시장 상황 좀 면밀하게 보시고 우리 한 주 뒤에 다시 만날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